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연료전지와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의 어떤 그 성능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EIS라는 즉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라는 그런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연료전지 관련된 그런 페이퍼나 혹은 뭐 세미나에 가시면 항상 그 IV 커브와 더불어서 약방의 감초같이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커브인데요.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가능한 한 쉽게 그 EIS 측정이 어떤 거고 또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며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연료전지나 혹은 배터리의 그 정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IS는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게 이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이제 그걸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본 역량이라도 이제 갖추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IS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EIS는 이제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뭐 전기 화학적인 임피던스 뭐 분광법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임피던스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교류에서의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임피던스에 해당합니다.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연료전지의 일반적인 이제 IV 곡선인데요. 이쪽이 이제 볼테이지고 이쪽이 이제 커런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원래 이제 커런트가 0일 때 요걸 이제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1.23 볼트의 어떤 그 전압이 생기게 되죠. 이 전압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소와 산소의 이제 화학적 에너지 대비 이 물로 바뀔 때 화학적 에너지 차이가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차이가 그 1.23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전자가 가지는 그 전위차는 1.23 볼트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그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손실 메커니즘 때문에 로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IV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손실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요, 이제 여기 1.23 볼트가 이제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류가 증가하면은 이 볼테이지가 떨어지게 되죠. 그 이유가 이제 활성화 손실, 즉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그 떨어지는 그 로스가 있고요. 이 활성화 손실은 어떤 그 처음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이 배리어 때문에 이 배리어를 넘기 위해서 소모되는 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때문에 생기는 소모되는 그런 에너지고요. 이쪽이 이제 수소와 이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물로 내려오는 바뀌는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야 되는데 그걸 넘기 위해서는 이런 액티베이션 로스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밍 로스라는 건 이제 전해질을 통과하면서 즉 이쪽이 이제 아노드고 이쪽이 일렉트로라이트 즉 전해질 그 다음에 이쪽 캐소드일 때 아노드 쪽에는 이제 수소가 공급되고 이제 캐소드 쪽에는 산소가 공급되죠. 그러면 이 아노드 쪽에 이 수소가 수소 이온으로 바뀌어서 전자를 내놓고 그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제 캐소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그 양성자가 즉 수소 이온이 이 전해질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그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오믹 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믹 로스는 우리가 잘 아는 V는 IR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그 오메 법칙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확산될 때 이 연료가 수소 연료가 이 전극으로 처음에 이제 전극 촉매 부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확산이 될 때, 디퓨전이 될 때 그때 발생되는 어떤 확산에 의한 그런 손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컨센트레이션 로스가 되고 그래서 실제 IV 그래프에서는 이 세 가지 손실이 전부 다 이제 합해져서 이런 형태로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을 이전에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런 각각의 어떤 손실 메커니즘을 우리가 그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에 이런 IV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EIS를 쓰면은 보다 이렇게 그 정보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EIS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볼테이지나 이제 커런트를 살짝 우리 측정하려는 IV 지점이 있겠죠. IV 곡선의 특정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커런트 드라이브를 할 때 커런트를 살짝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면은 이때 이제 볼테이지에 또 어떤 그 플럭추에이션이 생기겠죠. 볼테이지도 살짝 이렇게 변할 텐데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아까 저항의 의미니까 V는 I 곱하기 R이니까 저항은 다시 쓰면은 이제 커런트 분의 이제 볼테이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떤 DC 전류일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교류일 때는 이 교류가 어떤 교류일 때는 요 정의 방법보다는 이런 형태로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IT분의 VT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임피던스의 정의고 이걸 다시 쓰면 이제 DI분의 DV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커런트가 살짝 변할 때 볼티지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건 이 IV 플롯에서 이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에서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우리가 실험에서는 물론 이제 그 커런트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주고 이쪽에서 이제 볼테이지를 읽어내면 되겠죠. 이쪽이 이제 퓨어셀의 양쪽 엔드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커런트를 DC 전류에 이제 AC를 섞어서 공급해주고 이때 나오는 볼테이지도 역시 DC 볼테이지에다가 AC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죠. 그리고 요걸 이제 분리해가지고 프리퀀시 어널라이저로 이제 리스판스 어널라이저를 이제 뽑아냅니다. 그럼 주어진 우리가 떨어주는 프리퀀시만큼 변하는 볼테이지의 변화만 우리가 뽑아내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각 포인트마다 그 어떤 EIS 스펙트럼이 달라지겠죠.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스펙트럼 모양이 다르고 또 이 프리퀀시도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커브 모양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 고체 물리 실험을 전공을 해가지고 이런 그 DIDV라고 하죠. 그러니까 DIDV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고체 물리학에서는 이 DIDV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DIDV 실험을 하면은 이게 이 경우에 이제 볼테이지를 변할 때 이제 커런트가 얼마나 이제 바뀌느냐를 보는 거고 사실 요 임피던스 값의 역수가 되겠죠. 역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어떤 density of state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density of state라고 어떤 상태에 대한 어떤 상태 밀도를 구하는 그런 걸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터널링 실험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DIDV 실험과도 사실 좀 연관이 됩니다. 실험적인 테크닉으로는 연관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EIS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정교학에서 이제 많이 사용된다는 걸 이제 알고 좀 뭐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어떤 용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실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된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교류 회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 이 현상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전에 그 강의를 한 교류 RC 회로에 대한 그 내용인데 그걸 좀 따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영상 중에 교류 회로 부분과 그 다음에 교류 RC 회로, RL 회로, 뭐 RLC 회로 같은 걸 한번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류 회로라는 거는 교류 RC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항과 이제 축전기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죠. 그래서 볼테이지가 이런 V0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을 때 이런 어떤 그
교류파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제 그걸 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지배 방정식은 우리가 키로히퍼 법칙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V 마이너스 여기 IR 여기서 이제 그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 의한 전압 강화는 C분의 Q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Q가 이제 CV 축전기에서는 즉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는 이제 커패시턴스 곱하기 볼티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Q는 CV에서 이제 V는 C분의 Q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각 요항을 시간 내에서 한번 미분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V를 이제 V0 2의 I 오메가 T로 쓰고 우리가 요 항의 어떤 실수부만 이렇게 취하면 되겠죠. 2의 I 오메가 T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이제 I 사인 오메가 T를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오일러 그 공식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대학교 한 1학년 정도에 배우는 내용인데 고등학생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의 I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겠죠.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전류 I가 되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IM 오메가 T는 이제 없어지고 즉 I 대신 I0 E I 오메가 T를 집어넣습니다. 요 식에 집어넣고 이걸 계산해주면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E I 오메가 T는 다 이제 날려버리면은 요 식이 얻어지죠. 즉 V0와 이제 I0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데 요 관계가 바로 이제 이 임피던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류회로의 임피던스, 즉 교류회로의 저항이 바로 임피던스인데 여기서 RC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즉 R-C 오메가 분의 I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실저항이고 이쪽이 이제 허수축 저항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는 실저항하고 허수저항을 하나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즉 실저항에 해당하는 게 이제 R이고 여기 R이고 그다음 허수축 저항에 해당하는 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C 오메가 분의 1이죠.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C 오메가 분의 1인데 우리가 그 임피던스 EIS에서는 요 허수축 마이너스 값을 이제 위로 보내 가지고 요걸 이제 마이너스 허수축을 해서 R하고 C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임피던스 플롯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고 즉 그 얘기는 즉 볼테이지를 바꿔줌에 따라서 커런트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위상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즉 파이만큼의 어떤 위상 차이가 생긴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축전기의 경우 전류 위상이 전압 위상보다 2분의 파이만큼 이제 빠르게 됩니다. 빠르게 되고 만약 이게 축전기가 아니라 코일이라면은 2분의 8만큼 늦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한번 보시고 오시고요. 그래서 즉 축전기에 여기서 이제 용량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C 오메가 분의 1을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연료전지에 우리가 이런 그 교류 시그널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모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교류 회로에서 그 저항의 역할은 역시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임피던스는 역시 이제 R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패시터가 있을 때 이 교류 전원 때문에 생기는 임피던스 효과는 아까 오메가 C분의 이제 I 이런 형태로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I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I가 이제 전류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I 대신에 이제 J를 썼습니다. 그래서 J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그런 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J 요걸 이제 캐패시티브 임피던스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일일 경우, 즉 인덕터일 경우에는 이 그 ZL이 즉 임피던스가 이제 J 오메가 L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주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그 두
각각의 어떤 임피던스의 어떤 합을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의 합과 같이 각각의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Z1, Z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 Z 토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건 Z 토탈 분의 1이 Z1 분의 1 플러스 Z2 분의 1 이렇게 주어지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회로의 그 저항의 병렬 연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료전지에서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이건 이제 연료전지 하나의 그 캐소드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즉 캐소드극에서는 이제 양성자가 이 전해질을 아까 양성자가 넘어온다고 했죠. 넘어와서 이 캐소드에서 이제 전자와 만나 가지고 그다음에 넘어온 여기 공급되는 산소 기체와 만나서 이제 물이 생성된 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양성자는 이 전해질에 지금 요 계면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계면에는 전자는 이제 지나가지 못하니까 요 계면에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찬가지로 이 전극 계면에 이렇게 쌓여 있는 요 상태가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그 캐패시터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즉 일종의 그 더블 레이어 캐패시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한쪽엔 수소 원자가 수소 양성 이온 양성자가 쌓여 있고 반대쪽은 전하가 쌓여 있으니까 이런 하나의 캐패시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캐패시터에다가 이 계면의 어떤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그 초전도 조셉슨 정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전도 조셉슨 정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초전도 상태의 어떤 정션도 있지만 여기 어떤 커패시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항도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이걸 우리가 RCSJ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RCSJ 모델로 기술해야지만 정확하게 이런 그 초전도 조셉슨 정션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듯이 이 연료전지도 역시 이런 그 커패시턴스 모델로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전체 이제 커패시턴스에 따른 그런 임피던스 값은 요 식에서 우리가 Z분의 1은 요거의 이제 임피던스 즉 RF의 역수가 되고 그다음 여기서 임피던스는 즉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I의 역수니까 플러스 J 오메가 CDL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요걸 역수를 취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얻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제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가지고 이걸 플로팅을 하면은 어떤 그림이 얻어지냐면 즉 우리가 이제 교류의 주파수를 지금 변화를 시키는 거죠. 변화를 시키면은 즉 IV 곡선에서 한 포인트를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요거에 이제 오메가 떨어주는 프리퀀시를 이제 변화시키면서 이 임피던스 이 플롯에 이제 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를 변화시키면 이게 어떤 그림이 찍히냐 하면은 우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메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0으로 가면은 요게 이제 RF 플러스 RF 분의 1의 역수니까 역시 이제 RF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가 0으로 갈 때는 이제 RF라는 요 그 X축 한 점이 얻어지고요. 즉 저항의 그 점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요 값이 이제 무한대가 되니까 즉 무한대 분의 1이 돼서 역시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허수축으로도 역시 0이 얻어집니다. 즉 오메가가 엄청 증가를 하면은 역시 0으로 가고 그래서 오메가 감소하면은 이게 하나의 이런 형태의 커브가 얻어집니다. 이렇게 커브가 얻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즉 이 임피던스 이런 그 플롯을 우리가 나이귀스트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임피던스의 실수축과 허수축에서 그린 그림을 나이귀스트 플롯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그 반원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소드 극에서의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을 이렇게 하나의 그 반원으로 우리가 이런 그 EIS 분석에선 얻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와버그 임피던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확산을 모델링할 때 이 확산에 의한 어떤 저항을 우리가 와버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노드로 이제 수소가 공급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수소가 이 전극 부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농도 차이에 의한 어떤 확산의 메커니즘으로 이 전극 부분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확산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저항의 역할을 이제 교류에서는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와버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오메가에 따라서 오메가 이제 루트 오메가 분의 시그마 i라는 이런 하나의 와버그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j 형태로 요 j는 이제 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값이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즉 오메가 값에 상관없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메가가 이렇게 오메가 감소함에 따라 이렇게 45도로 1대1의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제 플롯이 즉 임피던스 요 나이귀스트 플롯에서 45도 기울기의 어떤 선형적인 직선 부분이 나오면은 이게 바로 와버그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확산에 의한 그런 영향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보다 구체적인 이론은 따로 별도로 제가 이런 형태의 강의를 한번 더 찍어야 될 만큼 방대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N하고 F 패러다이 상수, A는 이제 전극의 면적이고 R은 이제 기체 상수, T는 온도, C는 이제 농도가 되고요. D는 이제 확산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확산 계수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임피던스 커브가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그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이걸 아까 다른 말로 이제 나이귀스트 플롯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IV 곡선상에서 IV 커런트 볼테이지 곡선상에서 어떤 임의의 한 점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요때 이제 커런트를 살짝 흔들어 줬을 때 볼테이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요 임피던스를 구해서 요게 임피던스의 지금 리얼 값을 의미하고 요게 이미지너리 값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플로팅을 한 겁니다. 가로 세로로. 그러면 이게 이런 형태의 어떤 곡선을 의미해 주게 되는데 즉 아까 제가 RC 커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커브의 어떤 반원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 값에서의 어떤 저항을 의미한다고, 실수적 저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요건 이제 아노드에서 일어나는 어떤 로스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이 큰 원은 이제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로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노드보다는 이제 캐소드가 훨씬 로스가 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액티베이션 로스가 이제 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떨어진 것, 원점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뜨려져 있는 요 부분까지는 이제 바로 오믹 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믹 로스를 의미하고, 요건 이제 요만큼의 어떤 요 값은 이제 아노드 액티베이션 로스를 의미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은 캐소드 액티베이션 로스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저항을 의미하는 건 결과적으로 임피던스의 실수축 값이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저항이 바로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 Z 아노드가 되고 이제 Z 일렉트로라이트 그 다음에 Z 캐소드가 되면은 요게 바로 전부 다 이제 저항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저항의 합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니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런 나이귀스트 플롯에서도 전부 다 더한 효과가 이렇게 얻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모델링하는 거는 측정까지 우리 고려를 하면 이제 와이어링에 의한 어떤 인덕턴스도 고려를 해주고, 그다음 컨택 리스턴스도 이제 고려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노드에 의한 커패시턴스와 리스턴스, 그 다음에 캐소드극에서의 커패시턴스와 리스턴스, 그 다음에 전해질에서의 어떤 오믹 저항, 요걸 이제 고려를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디퓨전에 의한 효과가 있으니까 와버그 그 와버그 임피던스도 역시 같이 이렇게 고려를 해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모델링을 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 그래프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와 이제 아노드와 일렉트로라이트 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캐소드 계면이 있죠. 그게 요 두 반원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나이게스트 플롯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이제 오메가가 값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파 영역에서 이런 와버그 임피던스가 이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이제 떨어주는 그 프리퀀시가 워낙 빠르면은 어떤 물질이 이 프리퀀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항이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저주파 영역에서는 이 물질이 그 프리퀀시 반응을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요 직선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인피니트 와버그 모델이라고 해서 이 계면이 이제 무한히 긴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계면이 이제 한정이 돼 있죠. 파이나이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델타, 탄젠트 하이퍼블릭 델타에 이런 그 형태의 어떤 보정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 델타라는 건 요 이제 확산층의 이제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와버그 모델은 이 길이가 충분히 이제 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어떤 이 계면 접합에서는 요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떤 그 리얼한 EIS 실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PMFC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인데, 이 상대 습도, 즉 RH 값을 그 변화시키면서 이제 EIS 플롯이 어떻게 바뀌나 이제 그걸 이제 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하이 RH, 즉 그 상대 습도가 높은 경우고 이쪽이 습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보실 때 이 저항 값이 그 습도가 낮은 쪽이 더 이제 저항이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 원의 크기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실도 더 크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의 반경도 반원의 반경도 더 이제 큰 편이죠. 그래서 요 정보로부터 우리가 이런 로우 휴미디티 경우에는 이런 그 하이 프리퀀시 리스턴스를 더 이제 올려준다. 이런 그 연료전지의 어떤 하이 프리퀀시 리스턴스를 이제 올려주는데, 그 이유는 이제 멤브레인의 저항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그 우리가 습도가 낮아지면 이제 멤브레인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제 나피온막에서 충분히 이제 소화가 돼야지 이게 전도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충분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즉 저항이 이제 멤브레인의 저항이 커진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오믹 리스턴스가 이제 크다, 그리고 이제 캐탈리스트 내에서의 또 오믹 리스턴스가 크다라는 사실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그 차지 트랜스퍼 리지스턴스, 즉 ORR 프로세스에서 어떤 차지 트랜스퍼 리지스턴스가 역시 즉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지 트랜스퍼 리지스턴스가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EIS 실험에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정성적으로 혹은 정량적으로 우리가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런 그 EIS 측정을 우리가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제 응용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그 모델링 앤 애플리케이션 오브 EIS for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요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의 EIS 측정을 실험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 즉 벌크 리스턴스, 그 다음에 차지 트랜스퍼 리액션 리스턴스, 인터페이스 레이어의
저항값, 디퓨전, 확산에 의한 그 영향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state of charge, 즉 SOC, 그다음에 temperature, 그다음에 이 배터리의 state of health, SOH와 연관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분석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제시한 논문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쪽이 이제 아노드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이제 음극이 되는 거죠. 이쪽이 마이너스가 걸리고 이쪽은 이제 플러스가 걸리는 상태고 연료전지에서는 이제 아노드가 연료전지에서도 역시 음극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쪽에 이제 카퍼 포일이 있고 그라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SEI층이 이제 생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 있고 분리막이 있고 또 전해질 그 다음에 이런 그 캐소드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제 알루미늄 포일로 다시 둘러싸인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걸 이런 형태의 어떤 우리가 등가 회로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런 그 정션 부분에서 요 정션 부분에서의 어떤 하나의 그 커피스턴스 모델로 가지고 우리가 저항값과 이제 커피스턴스 값을 구하고 또 확산층에서 이제 와버그 디퓨전에 와버그 그 임피던스도 집어넣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모델링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커브가 얻어지는데 이쪽이 이제 어떤 RB라는 게 이제 인터널 리스턴스, 즉 벌크 머티리얼에 대한 어떤 저항값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SEI 층에 의한 어떤 그 임피던스의 값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쪽이 이제 그 캐소드 물질에 의한 그 리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와버그 리스턴스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세워가지고 실제 이제 실험 데이터와 이제 비교를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이런 여러 가지 뭐 SOC나 SOH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체물리 전공자라서 이런 그 전기화학 부분을 강의하기가 사실 좀 부담이 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보다 이제 본질적으로 이런 그 임피던스가 무엇이고 또 이게 어떻게 그 연료전지의 EIS 측정과 연결이 되는지를 나름대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큰 수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강의를 또 한번 준비를 해보고 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한번 가지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